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선 과연 1년에 어느 정도를 벌어야 하는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를 벌어야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인 의원님 어느 정도 벌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한 4천, 5천 정도? 역시 김재인 의원님은 아직도 그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7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산층에 속하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통계청에서 이런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의 국민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53%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45.3%는 나는 하층민이라고도 또 답했다고 합니다. 7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중산층이고 그렇지 못한 국민 절반이 자신을 빈곤계층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긴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한 번도 빈곤계층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중산층으로 진입하기까지에는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재용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분포에 따르면 저도 이제 기층민입니다.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좀 더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는 뼛속부터 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민들이 중산층이 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당당히 도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희망 콘서트 네 번째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를 오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김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 콘서트에 들어가기 전에요. 사실 이 지금 희망 콘서트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주도 전역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물론 계신 지지자들도 있지만 또 여기 참석치 못한 오늘 제주도민 그리고 이제 8월 25일 경선에 함께할 제주도 경선 대의원들 기타 우리 민주당 경선 대의원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먼저 인사 말씀을 듣고 오늘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말씀 소개해 주셨는데요. 서민 같지 않고 부잣집 아들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잣집 아들처럼 생겨서 손해도 많이 보고요. 또 때로는 이익도 많이 봅니다. 제 고향이 경남 남해인데요. 우리 남해에 이제 유명한 남해 금산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남해 금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제주 특별자치도민들은 별 안 오셨는데 강주, 창원, 울산, 대구, 부산 이런 데 참 많이 직장을 잃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그때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실직의 아픔을 산에 와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저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보다는 더 위로가 되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지향하는 2013 체제에서의 정부는 정말 삶보다는 훨씬 더 위로가 되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 99%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훨씬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정부가 되고 싶고요. 그것이 뭐 서민 정부이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하는 그런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정부였으면 좋겠고 또 4대강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4대강을 파기하고 생명을 파기했는데 2013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생명정부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당내 내부적으로는 컷오프를 하고 5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하고 때로는 뭐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9월 16일에 1위 하는 사람이 50% 넘으면 9월 16일 날
그렇지 않으면 1위 결선 투표를 해서 9월 23일 날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가 뽑힐 겁니다. 그 추동력으로 장에 있는 안철수 원장도 잘 껴안고 12월 19일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를 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제3기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는데 부족하지만 저 김두관 당당하게 중심에 서고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김두관 후보의 이야기를 듣자니 벌써 이제 12월 19일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고 그날 저녁 오후 6시 투표 개표식 때부터 이제 가슴이 벅차오름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박수로 시작하죠. 김 의원님 그 제주에 오신 걸 진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망 콘서트 주인공으로 참석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제주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물론 경선이 대단히 막중하기 때문에 내려오셨는데요. 늘 오고 싶었는데요. 경남 도정 2년 하는 동안 오고 싶었지만 못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그 김두관 후보께서 산을 얘기했습니다. 뭐 산하면 또 제주도 한라산도 있고 그런데요. 김두관 후보가 생각하는 제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뭐 저희들이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배워서 그렇지만 4.3이 제일 먼저 들어오르고요. 평화섬 이런 게 가장 먼저 각인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권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4.3 사건 4.3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국가 공권력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사과할 때 저도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기억이 남고 있고요. 또 제가 자치분권 활동을 하면서 제주에 자치분권 활동한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또 제가 이제 남해라는 대한민국 세 번째 큰 섬 출신이라서 굉장히 늘 제 고향에 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주에 오면. 자신을 뼛속까지 서민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가족사에서 비롯됐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왜 그런 서민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큰 누님은 영등포 대림시장에서 40년째 지금 생선 가게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누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큰행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학을 못 가고 아마 지금으로 치면 9급 공무원이죠. 70한 4, 5년 또니까 그 5급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남을 정도 실력이 됐는데 그 공무원에서는 동생들 좀 이렇게 수술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독일 강부로 가셔가지고 강부 생활을 10년 이상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고요. 또 둘째는 뭐 어쨌든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농사를 오래 지으셨어요. 어머니하고 할머니 모시다가.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서로 바꿨죠. 그래서 부산 가서 뭐 목욕탕 때밀이도 하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금도 뭐 넉넉하지 않고요. 제 바로 위에 형은 이제 이라크 사마라 현장에 노동자로 가서 4년 동안 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하고 제 동생을 유일하게 유경제 중에서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도 이제 뭐 어쨌든 군민들 덕에 군수도 하고 또 도민들 덕에 도지사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잘 돼서 장관도 하고 했는데 경제적 지위는 여전하게 어렵더라고요. 꽤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도 선출직 공직자니까 뭐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이 다 어렵게 살았어요. 처음에 제가 군수에 출마했을 때는 형제들이 억지로 아마 동생이 그래도 출마한다니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아마 좀 염출을 해서 냈던 것 같아요. 2번, 3번 나가니까 뭐 10만 원도 그 후원을 못 하시더라고요, 형제들이. 그런데 저는 후원을 못 해도 전혀 섭섭하지 않았어요. 실제 50만 원, 100만 원 후원 동생이 국회의원 출마해도 낼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신 한 게 사실은 제가 책을 많이 냈습니다. 남해 군수 번지 점프를 하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 있다. 빗자루를 든 2장. 7번 쓰러져도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
이제 최근에 낸 게 제가 RS부터인데요. 이제 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는 사람들이 책을 낼 때는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자기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내는 게 아니고 군자금, 독립군 군자금을 모으려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책을 정면으로 보면요, 이 염가가 이렇게 만원 적혀 있어요. 그렇다고 정면으로 보면 만원 내면 안 되고 비서담이 보면 이게 10만 원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책값 낼 때는 좀 많이 내세요. 그래야 깨끗한 정치할 수 있어요. 그 책도 안 사주고 뭐 후원도 안 해주면 정치인들이 엉뚱한 데 돈 받아가지고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윤 의원도 다음 출판 기념 하시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 책 많이 사주세요. 액면가 만 원이라고 만 원만 내시면 안 되고 좀 많이 그 돈으로 이렇게 이제 깨끗한 정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RS부터 자서전 출판 기념했는데 책이 꽤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책값하고 뭐 이렇게 행사비 다 제하고 한 7, 8천만 원인가 남아가지고 돈을 꽤 벌었죠. 이제 책을 보는 법을 알았습니다. 약간 그 이제 책 값을 보는 법이요. 네, 책 값을 보는 법이요. 이제 정치인들이 하면은 약간 이제 비스듬히해가지고 1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맨 처음 김두관 후보의 가족수를 얘기할 때 사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이럴까? 그래도 김두관이 이제 군수를 2차례 했고 장관을 했었고 또 경남지사까지 했는데 예전에 삶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럴까? 근데 사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야, 참 대한민국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 물론 본인도 훌륭하지만 가족들이 더 훌륭하더래요. 자랑은 아니고요.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꽤 돈을 연봉을 받죠. 군수를 제가 정확하게 7년을 했는데 군수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군청 직원들이 많았었는데 그 7년을 했으니까 3억 5천이잖아요. 연봉 받은 게. 그래서 이제 저 7년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군청 직원들, 동창들만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아, 친구야 그래도 7년 군수했는데 한 1억 5천 정도를 모았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들 생각해서 그래도 3억 5천 정도 연봉을 7년 동안 받았는데 2억 정도는 쓰고 1억 5천을 모아놨을 거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뭐 남의 군수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군수, 시장, 구청장, 기초단체장들이 월 뭡니까 업무 추진비하고 판공비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좀 덜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아주 못된 군수, 구청장들은 월 그 단체장한테 배정된 업무 추진비 절반을 집에 가져가 버린대요. 한 500만 원을. 그럼 모자란 500만 원 어떻게 하느냐? 건설과장, 회계과장 이런 사람 만들어서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익숙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김두관 군수도 돈을 모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제가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선출직 공직자를 하니까 너무 자원봉사해 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추석 설이 되면 여러 팀을 나눠서 제가 밥도 한 번은 사야 되잖아요. 1년에. 그럴 때는 이제 농협 이런 데 대출을 500만 원씩 내서 이렇게 샀어요. 제가 굉장히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 자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군수할 때 제일 깨끗한 군수처럼 알려져 있는데 깨끗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무소속 최연소 군수였는데 군의원 10분 다 민자당, 도의원 2분 다 민자당, 국회의원도 그 유명한 박이태 국회의장님 이렇게 했는데 무소속 김두관 군수가 농민회 출신이고 재야운동권 출신인데 얼마나 자기가 깨끗하고 큰소리 쳐서 깨끗한 거 이렇게 사방에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먹고 싶어도 해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깨끗한 군수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뼛속까지 깨끗한 저 서민일 수밖에 없네요. 어떻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이제 11번 정도 선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 정치 선거를 많이 한 그 선출직 공직자가 참 이 검찰이나 경찰이 안 불려가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 뭐 그런 선출직 공직자를 안 하는 사람이 좀 깨끗하게 지내는 거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정말 선거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꿈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 누가 오늘 아침에 참 서울의 인간개발연구원 롯데호텔 조찬 강연에서 어떤 기업 CEO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김 후보 언제부터 대통령 그 한번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언젠가는 잘 모르겠는데 군수 마칠 때쯤 그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한 10년에 20년 후에 나라 경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런 꿈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침에 물어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쯤이 아니었나 싶긴 하고요. 고등학교 때 장학 퀴즈에서 차석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공부도 잘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입학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셔서 마늘 농사를 또 2년을 지으셨다고요. 오남 일녀의 가족 중에서 이제 김두관 후보하고 동생분 두 분만 대학에 진학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그 가난이 지금의 김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한테 질문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마음은 늘 부자처럼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제가 처음으로 무트로 나가봤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수학여행비가 없어 못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서울을 갔느냐? 아까 말씀드린 큰행이 독일로 그야말로 이역만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육지를 한 번도 안 가본 저를 데리고 남해에서 여수로 배를 타고 여수 지금 엑스포하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서 여수에서 전라선을 타고 이제 영등포역에 내렸는데 제 집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였는데 우리 옆집에 영배라는 친구예요. 영배네 집에 가서 보면 MBC 장학 퀴즈에 주 장원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이제 마치 계산을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장원 수준 정도 나와서 이제 서울 가서 독일에 이제 형이 바로 해개발공사에 가야 되는데 뭐 사정에서 또 출국이 열흘인가 보름 연기가 됐었어요. 그때는 교통이 불편해 다시 남해로 왔다 다시 뭐 배웅을 가기 위해서 서울을 갈 수 없으니까 서울 생선가게 하는 지금 누님 집에 이제 좁은 방에 한 보름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 강부로 가는 큰형한테 옆집에 가서 보면 장학퀴즈 차석 장학퀴즈 장원보다 더 점수도 많이 나오는데 한번 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형한테 물어보니까 형이 너무 정말 자신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때 겨울 방학이라서 그런지 네 사람은 이렇게 학교장 추천서를 받고 한 명은 이렇게 그럴 때 장학퀴즈 인기가 좋았어요. 76년도니까 이거보다 배 정도 되는 방청석에 팍팍하게 학생들이 있는데 장학퀴즈 출연하고 싶은 학생들 내려오니까 한 30명 정도 루루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내려갔죠. 며칠 전에 가니까 학교장 추천서가 없어 안 된다 하고 꼭 출연하고 싶으면 그날 스튜디오에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형을 졸라서 갔어. 한 30명 정도 왔는데 단답식으로 막 이렇게 문제를 냈던 기억이 나요. 독일의 고속도 원조가 뭐냐, 뭐 아우토반 이런 거 있죠. 뭐 감자 배따라기 저자는 누구냐, 김동인 뭐 이런 거. 일본의 뭐 야구 리그, 뭐 퍼시픽 리그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17개 정도가 맞힌 것 같아요. 20문제 중에서. 남의 전과 김동환 학생 내려오라니까 가니까 AD인지 PD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쨌든 아저씨가 너 제일 많이 맞췄으니까 출연시키는데 그래서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석을 했는데 더 웃기는 것은 95년도에 군수 출마를 했는데 경력이 말 이상밖에 없잖아요. 상대 후보는 뭐 통영시장, 저 밀양시장, 경상남도 내무국장 출신이니까 제가 경력이 하도 없었는데 제가 장학기에 차석을 했기 때문에 남해 군민들이 남해군 전체 7개 고등학교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하는 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프랭카드 막 붙고 그랬겠네. 실제는 240명 중에 한 15등 이렇게 했는데 제일 잘하는 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못된 인식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 장학퀴즈 장원도 아니고 군수 경력에 차석을 썼다니까요. 정말 정말 서민적이세요 그때부터도. 이런 그리고 대학을 못 간 거는 이제 아까 28만 3천이었어요 국민대 입학금이. 국민대는 사립대였고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는 13만 원인가 14만 원. 하여튼 그때도 사립하고 국립은 절반 정도 차이가 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어머니가 동네에 이렇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15만 원 정도밖에 못 빌렸어요. 국립대학을 갔으면 내가 등록을 했을 수도 있는데 등록금만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누님이 살지만 워낙 가난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님 집에 가서 또 내가 이렇게 생활비가 뭐 밥그릇 하나 더 얻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하니까 제가 어린 생각이었지만 이거는 대학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더 어머니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포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훈 클럽 토론회에서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 첫 데뷔를 했어요. 뭐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준비 없이 나갔던 민평연에서 토론에서 제가 깨져가지고 아주 손해를 엄청 봤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이제 간훈 토론회인데요. 간훈 토론회 1시간 정도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신문사 편집국장 이런 분들 나와서 질문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G20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 지방대 그리고 전문대 나와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G20 국가의 당당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해서 남해 종합고등학교를 가고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해서 내가 국민대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고 전문 지식이 필요해야 돼서 전문대를 갔는데 전문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동아시아적 사고로 세상을 봐야 된다 해서 내가 동아대를 편입해서 갔다라고 이래가지고 한번 웃겼는데 야 그 아직까지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야 그래도 뭐 대한민국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아이버리그 정도는 나오고 뭐 이렇게 고시 정도는 합격해야 된다고 이렇게 스카이대학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쨌든 그분 질문에 제가 충실하게 답변은 해드렸는데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력까지도 너무나 서민적이신데 마을 이장에서부터 군수, 행자부 장관, 경남지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고 삶 자체가 한편의 소설이자 드라마 같은데요. 어쩌면 이렇게 쓰자고 해도 참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대경님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장, 군수, 행자부 장관, 도지사, 대통령 정무특보,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좋은 경력이 스펙이 마을 이장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장을 했냐 이리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30년 후를 내다보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학생 운동하다 구속이 되고 학생 운동이 아니라 사회 운동을 하다 구속이 되고 청주교도소에서 고민을 하고 이제 고향을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대로 마을 사람들 사랑을 받은 집안이라 제가 최소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을 이장을 맡았었고요. 그때 또 공동의장의 소득을 어촌계 몇몇 가구들만 자기들이 나누고 동네 건데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장이라도 해야 이 불공정한 것을 좀 바로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해서 제가 이장을 출마했는데 워낙 젊은 나이에 하니까 또 아버지 뻘 되는 한 분이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이장 뽑힌 게 아니고요. 첫 이장도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 공동 그 어촌계원들 설득해서 다 이렇게 우리 마을은 이제 바다가 100헥타 정도 되는데 어촌 마을이잖아요. 반농 많은데 최근에도 수익이 한 1년에 많이 올 때는 한 8억씩 올라옵니다. 피조개하고 새꼬막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적게 올라오면 한 3억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어촌계들이 가를 때는 엄청 돈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150 가구들이 다 골고루 가르거든요. 그래서 1년에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배당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을 이장할 때 그렇게 했는데 옆에 동네도 다 그렇게 이제 공동의장의 소득을 정말 마을 전체 그 동민들, 주민들한테 골고루 배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 마을 이장할 때부터 좀 이렇게 그 경제 정의를 좀 실천했죠. 잘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마을 이장도 직선제, 예. 직선제 됐고 했는데 사실 많은 선거에서 당선도 됐지만 또 떨어지기도 또 무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88년부터 국회의원 3번 떨어졌죠. 예. 경남지사 2번 떨어졌죠. 또 열린우리당 의장에서 낙선됐고 또 지난번 대선 경선 컷오프도 탈락됐습니다. 사실 그 기쁨만큼 또 슬픔도 컸고 또 그만큼 또 성장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어떤 기억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선거 이야기하려는 좀 송구하긴 한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2010년 6.2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로 됐잖아요. 시민사회하고 야3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이 저를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당선 6월 2일에 당선이 되고 취임은 7월 1일에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18개 시군에 자원봉사한 사람 다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나길래 내가
11번의 선거를 쭉 복기를 해봤어요. 어떤 선거에 떨어지고 어떤 선거에 당선이 될지 이렇게 쭉 복기를 해보니까 참 묘한 그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최선을 다한 선거는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거가 있겠습니까? 근데 최선을 다한 선거, 최선 다하기만 한 선거는 다 떨어지고 최선 다하기 플러스 그야말로 필사적생이랄까 죽을 각오를 한 선거는 다 이겼어요. 2006년 2.18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될 때 제가 여기서 2004년 총선에 떨어졌는데 2006년 다시 최고위원 선거 떨어지면 정말 정계 은퇴를 해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박하니까 뭐 십자가 연설도 나오고 당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대선을 결심을 하고 어떤 선배님을 만났는데 선배님이 그래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한 선거는 되고 최선만 다한 선거는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대선에 출마해서 어떤 선배님께서 대선 출마했는데 어떤 각오로 대선에 임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필사적생, 사적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야만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소개처럼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대선에 나오는 건데 그걸 선배님 뭐 왜 물어봅니까? 당연히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죠. 이렇게니까 아이 김 지사 그렇게 하면 대통령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김 후보가 속으로는 죽을 각오를 하되 끝으로는 매우 즐겁게 해야 당신을 바라본 김두관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즐거워야 당신의 관심도 갖고 찍어주지 힘들어가 맨날 쌍찍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무척 죽을 각오를 하고 끝으로는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즐겁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하루 일정이 막 10몇 개씩 되고 이러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농사지었던 7년은 농사지었던 그런 게 바탕이 됐는지 체력이 좀 받쳐주고 있고요. 또 후발주자고 지지율이 고만고만하다고 그런지 우리 캠프에서 아주 저를 그냥 뺑뺑이를 돌립니다. 아마 다른 후보들을 제 일정을 소화하려면 아마 병원 가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농사지었던 그 옛날 산에 나무 다녔던 그런 체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뼛속까지 서민인데다가 체력까지 또 아주 뛰어나시다니까 더욱더 반가운데요. 남해 군수 시절에 독특한 행보가 유명합니다. 취임 직후에 기자실을 폐쇄해서 공무원과 지역 언론의 유착 관계를 거절하고요. 그리고 군수 관사를 또 철거해서 민원인의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토호 세력 기득권과의 단절인데요. 뭐 폐기였나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군수 간사가 군청 내에 있었는데 이미 남해군에도 뭐 차량이 10,000몇 대 되니까요. 두 가구에 하나 정도 차량이 있으니까 군청 그 좁은데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군청 내에 약간 큰 군수 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선이라는 게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또 행정 편의에서 주민 편의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군청에서 우리 집에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나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이 간사 이거 뜯어가지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다 그냥 동의를 했어요. 또 뭐 민선 군수 갓된 사람이 좀 힘도 실려 있었잖아요. 재연소로 되고 했으니까 무소속이지만 그래서 그걸 뜯었어요. 그러니 막 언론에서 간치 허물고 민치 할짝 이래가지고 막 김동완을 대문짝만하게 해줘요. 그리고 군청 담당도 바로 또 없앴어요. 왜? 군하고 이 주민하고 이렇게 담장이 있으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잖아요. 일단 지방자치 잘 되려면 국민하고 이 행정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데 관공서에 1층에 호퍼집을 둔대요. 그만큼 이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 심리적 장벽이지만 담장을 없애야겠다고 제가 간부들 회의를 하니까 간부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담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고정관념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담장을 없앴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의 관공서에 담장 없어진 게 제한테 벤치마킹해서 그럴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 담장이 없습니다. 특별한 뭐 육본이라든지 국방부 이런 데면 그렇지 거의 없잖아요. 뭐 국정원 이런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만 담장이고 철조망이 거의 지금 없어졌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민치활작했는데 제가 이제 언론 주재 기자실을 폐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 군수, 뭐 엉덩이 뿔난 군수 이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제 비난 기사 한 300회 정도 실렸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간선시대 같으면 도지사가 바로 조치를 했을 겁니다. 남의 군수를 뭐 보직 대기를 시키는 이럴 건데 참 민성이 좋은 게 범법 행위를 안 하는 한, 그리고 지금은 주민 소환제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주민들이 직접 소환하지 않는 한 나는 우리 국민이 나를 탄핵하지 않는 나는 당당하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사이비 언론도 많이 있지만 또 건강한 언론들이 저를 굉장히 엄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뭐 언론하고 싸워서 행정을 맡은 사람, 또 정치인이 언론과 전쟁에서 그래도 최소 판정성 정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군수 잘못한 걸 그냥 이렇게 비판 기사를 써야 언론이지, 군수하고 적당한 유착을 해서 잘하지도 않는데 박스 기사로 잘했다고 막 쓰고 이런 게 이 지방자치를 전혀 발전시키는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지방 행정과 지방 언론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 이 주민들 입장에 훨씬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요. 제가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 제가 군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지원 사업 100억짜리 했는데 그 사업을 지원 받으려고 그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났는데, 여튼 장관들 10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 정도 막 시간이 흐르니까 막 국장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막 할 일이 결제가 밀려서 그러는지 말미에 저한테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야, 김군수가 언론하고 어떻게 싸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련하고 무대포니까 싸웠죠. 이러니까 노무현 그 해수부 장관께서 뭐라 그래? 아, 저는 앞에 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하고 함부로 못 싸워요. 이래 하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저보다 열심히 싸우시다만요. 좌우명이 제가 그 전에 불안빈 안 불교. 그 전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죠. 그 김두관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아시다시피 이제 내게 힘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어떤 나라를 살아오셨습니까? 부자를 위한 나라, 기득권을 위한 나라, 그런 나라, 형님을 위한 나라, 특정 교회 신도들을 위한 나라, 뭐 이런 나라에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저희들이 힘들 때, 저희들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진짜 힘이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가끔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짜 우리 김두관 후보가 내게 힘이 되는 나라를 걸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힘이 되겠는 나라를 얘기하시는지요? 아니,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하는데 특정 세력이랄까 특정 집단의 요새 벙커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 서민 대중 전체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정부가 돼야 되겠죠. 그런 건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양극화가 극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 확보돼야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적어도 저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가장 시대적 과제다고 보고 있고요.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지금 주자들이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실천할 수 있는 의지라고 봅니다. 사실 뭐 서민과 중산층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하지만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또 재벌하고 타협하고 기득권하고 타협하고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압력이랄까 유혹에도 당당하게 버티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대통령은 그 대통령 혼자서 못 지켜낼 겁니다. 탄핵 때도 국민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정말 그 튼튼한 진지를 구축해야만 그런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심이 되되 많은 애연을 확대해서 연합 정치를 할까, 또 연대와 그 협력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서는 못 지켜낼 겁니다. 뭐 이렇게 기득권의 공세가 토호 세력,
예, 공세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 아, 예. 물 드실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의 좌우명이 불환비 환불균이에요.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라는 뜻이라는데요. 공평, 정의, 또는 경제 민주화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좌우명에 걸맞는 정책은 어떤 걸까요? 그 좌우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경남도청 도지사 방에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불안빈 환불균 이 논어 게시편에 나온 이야기를 약간 변형해서 송나라 때 유학자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제가 도정을 2년 봤는데 도에 주요 인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진 이렇게 보직 이동 이런 게 많은데 인사만 하고 나면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좌우명은 불안빈 환불균 해놔놓고 인사를 공정하게 안 했다 이렇게 항의하는데 저는 적어도 제 양심에 비추어서 단 한 번도 인사를 제 고향 사람이다, 동아대 선후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사만큼은 최고 책임자가 절대 적재적소 공명정대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자랑같이 이건 조금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공직자를 했는데 계속 인사권자 공무원만 했습니다. 군수 7년, 행자부 장관 7개월, 도지사 2년 하고 7일. 1년마다 또는 6개월마다 굉장히 대규모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군청계장인가 도청 가장 사모님이 세 장을 가져가가지고 우리 남편을 승진시켜 달라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냥 내치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감히 와서 그렇게 발칙한 짓을 하냐고 이렇게 혼나고 와서 이 사모님이 자기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야 우리 지사님 우리 군수님이 굉장히 훌륭하더라. 기천만을 가져가서 남편 승진시켜 달랐는데 혼을 내고 쫓겨왔다고 했는데 마침 옆에 있는 한 사모가 물었대요. 얼마를 가져왔는데 그래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인가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5천을 가져가지 왜 5천 가져가서 안 쫓겨났을 건데 3천 가져간다고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인사권자 공무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선거를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자원봉사 해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청탁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하잖아요. 가까운 연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도지사 인사를 할 때도 청탁하려면 불이익을 죽인다고 굉장히 엄포를 지은조에 놓긴 했지만 아는 사람이 청탁하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그냥 손에 이익만 안 주면 되지. 그런데 제가 이제 군수 때 선거를 많이 도와준 분이 이분을 꼭 승진시켜 달라고 저한테 청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쭉 지켜보니까 이분이 도저히 사무관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승진을 안 시켰더만 이분이 밖에서 이렇게 인분을 가득 담아와서 제 군수방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카페트가 좀 낡았는데 그 덕분에 카페트를 싹 갈아가지고 근무 여건이 좋은 데서 제가 몇 년 더 했죠. 공무원을 했는데 그분이 어쨌든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이 돼가 6개월 살았어요. 근데 요즘도 전화가 옵니다. 한 달 전쯤인가 대선 출마했는데 잘 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선거 때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이 참 고맙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받아서 술밥을 사주고 자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됩니다. 경남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 출령 기관장들이 한 20개 정도 자리 되는데요. 우리 남해 향후도 와 계시지만 남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동아대 동문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큰 산하 출자 기관장 임명하러 제 방에 들어오면서 저한테 지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니까 임명장을 주려고 들고 있던 우리 공무원들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강요 내각이나 수석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맞고요. 정치로 도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자리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 배려하는 자리는 그런 분을 보내면 동지들을 보내면 되고
수석이나 뭐 내각의 장관들은 정말 그 부분에서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고 또 뛰어난 사람, 그 분야에 존경받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구성하고 나면 다 등 돌리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계나 과학기술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을 발탁하면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교회 같이 다닌다고 절에 같이 다닌다고 뭐 성당에 같이 다닌다고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거죠. 아까 질문 뭐였죠? 내가 깜빡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가가지고 그죠? 아니 좌우명에 걸맞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경남도지사 하면서 크게 한 일이 한 3가지 있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원 있죠. 보호자 없는 병원. 자, 요즘 한번 아프면 네. 병원에 신세를 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입원비가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남에서 우리 도 예산으로 한 400병상 정도를 마련해서 특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다 그냥 입원하면 도에서 이제 그 병원에 그 간병비하고 간병인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또 추천받아서 간병인들 한 150~60만 원 받으니까 또 주부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또 그것도 좋은 직장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도 좋아하고 가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6.2 지방선거 때 의료개혁 시민연대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걸 유일하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노인 틀니 보급 사업도 네. 굉장히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반대파를 잘 설득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도의원들 설득도 하고 제가 설득 당하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소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경남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노인 틀니 보급 보호자 없는 병원 또 장애인들한테 또 주차 관리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주는 문제.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을 그래도 1~2%씩 계속 넓혀 왔는데 그래서 아마 그게 뭐 크게 보면 공평 정의 이런 거하고 다 경제 민주화 연결이 되는 거라고 네. 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모니터에 보면요, 우리 김두관 후보께 보는 뭐 격려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013-3366-2280 하셔가지고요. 메시지를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희망이 절로 커집니다. 말씀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쪽에 질문 하나만 하죠.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시는데 이 별명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보시는지 혹 손해를 많이 보시는지. 이건 아마 그런 말씀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흔히 말하는 자산과 부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최근에 우리 당 경선에서 논쟁하고 좀 무관하지 않는 질문 같아요. 저렇게 부드럽게 하긴 했지만 참여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정부가 5년을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게 공가가 있잖아요.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우리 이제 같이 선여 경쟁을 하고 계시는 문재인 후보께서 참여정부 국정이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박준영 후보 저도 좀 다른 견해를 내고 해서 논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참여정부의 공은 우리가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참여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위터상에서 어느 날 자기가 리틀 노무현이고 참여정부의 행자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참여정부를 폐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참여정부를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공과 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개인적으로는 뭐 공이 7이고 가가 3이면 좋겠는데 그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객관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절반은 성공과 절반은 실패, 아쉬운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논란이 있었고 자기가 리틀 노무현이고 친노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노무현 정신을 망각하고 당내 패권을 추구한 세력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막 네거티브를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공격하는 게 네거티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비판이라고 그러는데 가끔은 우리가 뭐 비판, 비난 이런 걸 글자 한자 사이라고 잘 구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올바르게 비판해도 비난하고 네거티브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내 경선까지 하는데 뭐 그렇게 좀 엄정하게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본선에 나가면 지금 당내 후보들끼리 토론하고 검증하고 지적하는 거 한 10배 세게 할걸요. 그래서 우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증하고 또 아픈 곳도 이렇게 지적하고 해서 그 예방 백신을 맞는 게 본선에 훨씬 더 경쟁력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해도 저 그거 뭐 당연히 대선 후보 놓은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팬끼리 야구한다고 그냥 뭐 뻔히 홈런 친 볼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우리 후보들에게 아무리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당 후보들이지만 우리 당 후보 득담하려고 지금 제가 경남도지사를 중도 사퇴하고 매주를 치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엄정하게 엄격하게 검증받을 각오가 돼 있고 상대 후보도 검증할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김두관답지 못하다. 김두관 통 크고 넉넉한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끼리 막 싸우는 것 같으니까 아니다 이래가 제가 점수를 좀 까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책 경쟁으로 좀 기조를 바꿔볼까 생각하는데 또 바꾸면 김두관답지 못하다 할지 김두관답다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내부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요. 다만 본선 경쟁력에 나가서 정말 우리 국민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치열하게 논쟁하고 경쟁해야 된다 이런 원칙으로 그렇죠. 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라는 건 정말로 치열하고 열성을 다해야 되는 거, 치열하게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도 또 우리가 그런 그렇죠.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죠? 같은 편이라 그래도 봐주지 말고. 저희들이 이제 흔히 노무현의 자산과 부채를 이제는 넘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비욘드 노무현을 얘기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론되는 인물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굴하지 않고 국가 정책을 승리로 이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우리가 흔히 모델로 삼습니다. 사실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도 한국판 룰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국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보시는 룰라, 한국형 룰라는 어떤 모델이 또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 책에서 이제 룰라 이야기를 해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브라질이 이제 브릭스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데 브라질하고 한국하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상황이 어떻게 브라질이 모델이 되냐 이렇게 지적한 분이 있는데 나는 브라질 경제 모델에 주목했다기보다는 룰라의 이제 통합과 융합의 리더십에 제가 더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이제 빈부격차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이 밥을 굶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게 룰라의 기본 철학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사 파밀리아라는 비민 구제 정책으로 해서 그야말로 밥 굶는 사람들을 다 구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같은 현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처음에 포퓰리즘이라고 굉장히 상대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결코 브라질 가난한 국민들 다 구제를 했고요. 룰라가 집권을 8년 했는데 집권 초기에 비해서 중산층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43%인가 됐는데 룰라 8년 집권 동안 중산층을 55%인가 12% 정도 더 중산층을 튼튼하게 키우고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 미국의 그 뭐라고 그럽니까 헤지펀드라 할까 금융자본들이 막 빠져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연하게 이렇게 중심을 확보해야 돼 쓸데없는 적도 안 만들면서 예연을 확대해서 결코 그 외국 서방 자본들이 안 빠져나가게 이렇게 했죠. 더 주목되는 것은 하여튼 뭐 그때 여러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50%가 됐는데 40몇 프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8년 2번 하고 물러날 때 룰라가 80% 정도 지지를 받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정책을 개성해서 발전시킬 후계자 미래 권력까지 만들고 나왔잖아요. 호세프라는 여자 대통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의미가 있어서 리더십에 제가 주목을 했고 오히려 경제 모델은 독일을 우리가 완전 벤치마킹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독일 경제 모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일은 세계적인 그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우리 같으면 뭐 서울인 수도권인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독일의 조그만 도시에 시골에 세계적인 강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한 4,000개 정도 그 강소기업들을 키워낼 수 있는 R&D라든지 이런 정책 자금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계획은 지금 저희들 정책팀에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영리병원, 영리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제주가 테스트베드로 이제 심하게 갈등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제가 들은 이제 제주에 대해서 이리저리 많이 그 정보를 듣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 문제를 이 영리병원 도입 문제하고 연동을 시켜서 시행을 안 했다 그래서 참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영리병원 문제하고 부가세 환급 문제하고 전혀 별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몇 개 서너 개 이렇게 그 부가세 환급을 하게 되면 한 제주도 한 100억 정도 돌아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됐는데 지금 기재부가 맡고 있는 거죠. 뭐 새 정부에서는 바로 그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리병원은 우리 의료 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어제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니까 뭐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의료의 질을 확 높여내고 우리나라 저 여유 있는 분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많이 간대요. 그래서 그걸 뭐 국내에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동의가 안 돼서 그냥 깊이 토론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근본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김두관 후보께 제주의 현안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2일 날 내려오셨을 때 이제 강정 평화대행진에 함께 참여하셨어요. 여기 우리 김재현 의원님까지 그때 비 오는 날 비옷을 입고 같이 가는 모습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께서 강정 주민들에게 만나서 그렇게 했어요. 참여정부 때 강정 마을의 해운기지를 추진해서 강정 마을 주민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진짜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일단 공사는 중지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짓자 해가지고 향후 해법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 기본 입장은 일단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설명회라든지 뭐 보고회를 여러 차례 했다는데 아마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몇몇 분들이 추진을 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보고회나 설명회를 좀 거치긴 했지만 다수 주인인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치지 않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민주적 절차를 생략을 했고 또 그 정도 이렇게 치열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고 새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우리 선대본에서 그 해법으로 주민투표법을 제 생각은 좀 다르게 정책팀에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는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우리 이제 김재윤 의원 지역구라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애초에 제주도민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이제 민군 복합항 15만 톤입니까? 15,000톤입니까? 이 크루즈가 이렇게 15만 톤이죠. 크루즈가 다 접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국방부 예산 체계가 전혀 그 일반 그 항구로서는 전혀 예산이 없고 전부 다 국방부 예산으로 돼 있고 전체 종합 그랜드 플레인이 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새 정부에서 확실하게 좀 새롭게 뜯어볼 계획이고요. 어쨌든 그 이제 손절매라고 아시죠? 그 돈을 투입한 게 아까워서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 50억 투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그 계속 그 500억짜리 사업을 450을 더 투입을 하면 결론적으로 450억이 다 손해가 되는 건데 50억에서 손절매를 하면 50억만 손해 보고 450을 사실은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이긴 한데 손절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대양 해군을 건설해야 되는 것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또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뭐 평화의 섬과의 뭐 모순 또는 이제 절차적 하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또 동북아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제주가 또는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깃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제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한중일 경제 공동체 구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 한중일 경제 공동체의 핵심에 즉 사목을 제주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주의 역할이 어떤 군사적 거점보다는 동북아 갈등의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국익상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정확하게 봐주고 계시고요. 오히려 제주 대양 해군을 지향하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지만 그게 정말 뭐 우리의 주요 보급로, 수송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천백 역할을 할지 정말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또 지금 군비 증강을 굉장히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하고의 충돌, 뭐 평화섬으로서의 그 제주가 그 영원히 이렇게 그 존재해야 될 이런 거 배치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 저 스스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한중일이 역사와 정치적 충돌, 군사적인 이런 침략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럽 공동체처럼 가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동북아 영내 무역이 세계 전체 그 무역의 한 5분의 3쯤 되고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미국까지를 포함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최근에 북방 경제 그 협력체를 주장했는데 남과 북하고 중국의 동북 삼성, 그 러시아 이렇게 포함해서 북방 경제 공동체인데 이 부분도 다 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지금 876만 그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1000만 시대를 맞고 1000만 중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중국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런 문제하고도 아주 길게 보면 강정마을 해군기지하고도 다 이렇게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네요. 네. 김두관 하면은 분권 전도사로 불리죠. 대한민국의 병 중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정말 큰 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뭐 경제고 교육이고 문화고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예. 특히나 MB 정부에서는 지방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말 정부 여당하고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그 정말 결단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그나마 균형발전 핵심도시 이런 걸 그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께서 그나마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 주무부처 장관을 했던 저도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 시군구 의회의장 협의회,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4개 공식 지방분권 추진 단체하고 자치분권 연대라든지 뭐 자치분권 그 제주도 특별 뭐 추진본부라든지 이런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에서 이게 그나마 이 아래가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전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럽에서 제일 수도권 집중이 센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파리가 18% 정도 집중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50%, 곧 50%를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방치하면 지방은 정말 없는 거고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하고요. 분권형 국가를 저는 지향하고 있는데 그 문제만큼은 김두관보다 더 잘할 사람은 8명 중에 우리 5명 없습니다. 정말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현장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잘 하시리라는 확신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제 경선이 얼마 안 남았죠. 8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김 후보의 진정성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조금 낮은 상황인데요. 확장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뭐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지율이 고만고만해서 걱정이 많죠. 네,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낙천적이라서 너긋한데 또 캠프 핑계를 좀 대면 우리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급한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는데 그냥 다 너긋하게 차근차근 뚜벅뚜벅 가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10년 전을 해고해 보면 그 당시 이인재 후보 대세론이 그야말로 대세론이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뒤집었잖아요. 1등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1등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2등이나 3등 한 사람이 제주 갱선, 제주에서부터 그야말로 동남풍을 일으켜 태풍을 일으켜서 저 강주 전남쯤 가면 그 판세가 뒤집어져야 우리 국민들 관심을 갖고 또 역동성이 발휘되고 그렇게 그 동력으로 아까 안철수를 끌어안고 그냥 박근혜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뭐 그런 질문을 중앙에 가면 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변명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주도민만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주갱선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주갱선은 엄청 주목하라 했는데 이제 제주에 1등 안 하면 이제 우리 김재윤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게 됐습니다. 지금 한참 이 경선이 뜨겁고 진짜 모든 이제 민주당 야권 또는 이제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지금 눈이 진짜 8월 25일 제주 경선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 5분과 이제 경선을 벌여야 되는데 김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나요? 당연히 지금 우리 이제 5사람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가장 강력한 후보고요. 또 아까 뭐 친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노 비노도 이제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긴 한데 또 언론이 그렇게 쓰니까 뭐 때로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해보면 원래 이제 친노 지지율이 한 처음에는 6대4 1이 됐는데 또 문재인 이사장이 워낙 뭐 인품이 좋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좀 더 많이 몰려 7대3 정도 됐는데 최근에 제가 좀 각을 세우다 보니까 8대2로 딱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주 갱선부터 이제 또 3-7로 6대4로 5대5로 이렇게 강주 전남쯤 가면 이제 역으로 7대3좀 유리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김두관 후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는 스스로 빚을 내지 못하는 반사체다. 누구의 빚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반사체이지만 나는 내 스스로 빚을 내는 발광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지금 제가 좀 반사체인가요? 지난번에 TVN인가 백지연 앵커가 진행하는 피플 인사이드라고 있는데 그런데 나가면 계속 뭐 차별화가 뭐냐 뭐 나은 기분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집요하죠.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그걸 뭐 생방송 비슷하게 하는데 그냥 한 번은 이렇게 짚어줘야 이렇게 다음 질문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별 할 말도 없고 해서 저는 이제 작은 마을 이장 지사 장관 이렇게 하면서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제도 제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랑 같지만 제가 참여정부 장관 평가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자랑 좀 하면 제가 맡은 분야에서는 늘 1등을 해왔습니다. 장학금만 제가 차석을 했고 그래서 작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제 스스로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하면 제가 발광체고 보통은 이제 큰 어른하고 이렇게 뭐 보조를 하거나 뭐 좀 이렇게 좀 보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비유로 반사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별 뭐 할 말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표가 됐는지 표가 날아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트위터에는 또 뭐 잘났다고 당신은 발광체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우리 발광체 우리 김두관 후보가 이제 누군가 표현하는 100개의 아우라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 야권 후보가 만약 우리 김두관 후보가 되신다면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의 한판 싸움을 붙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 김 후보께서 말했던 내가 가장 좋은 훌륭한 스펙은 이장이다. 그리고 그분의 스펙은 젊었을 때 이제 청와대 퍼스트 레이디를 했죠. 청와대 퍼스트 레이디와 이장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옛날 왕조 시대 같으면 공주가 이길 건데 민주공화국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평민 출신 김두관이 승리하지 않을까. 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하고 워낙 비교를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여주에서 그 한농년 농업경영 전국대회를 했는데 그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 왔어요. 어제 악수 한번 하면서 기사 한번 냈습니다. 안 냈고 이제 박근혜 후보는 그 5.16 군사 쿠데타 군사 정변으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아마 10살쯤 될 겁니다. 그리고 24살 때 74년부터 29살 때까지입니까? 79년까지 유신 말기에 통치를 그야말로 유신호 폭정이 진행 당시에 펄스 레이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는 청와대에서 통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저는 마을 이장 풀뿌리 자치 현장에서 풀뿌리 자치를 통해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족과 기득권층을 상징한다면 저는 평민과 서민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히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외람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표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5.16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19 민주혁명을 우리 헌법에 이렇게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16은 당연히 군사정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더라고요. 개인이 뭐 자기 아버지 부모를 부정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그야말로 공인 중에 공인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역사인식 유태인 600만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게 용납되지 않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디 인터뷰에 나가서 그분이 뭐 콩나물을 사봤겠습니까? 시장에 장바구니를 들어봤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뭐 버스를 타고 다녀봤겠습니까? 정말 베일에 산 인물인데 서민들을 새로운 시대 서민들을 대변한다. 어제 이제 그 농민들 단체 2분씩 다 연설을 하게 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제일 내용도 별로 없었고요. 오늘 이제 최저임금이 4,860원인데 양대 노총,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5,600원 올려달라고 한 2, 3년 지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최저임금이 얼마나 하는데 5,000원이 되나요? 넘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됐죠. 네. 논란이 됐는데 옛날 정몽준 대표 뭐 내가 폐마할 생각은 없지만 버스비 얼마나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대다수 서민들을 섬기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히 뭐 김두관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은 아직까지 세 번째쯤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초기에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좀 날을 세우기도 하셨었지만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안철수 교수가 이제 자신과 굉장히 닮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점도 많습니다. 닮았다고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안철수 교수 책이나 그 생각들을 제가 읽어보면 그 한국의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제 앙시앙내즘을 확 뒤집는 새로운 판을 없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사회 정치판에 안 있었고 바깥에 있었지만 그 생각하고 저는 이제 현장 정치를 정당 경험과 현장 정치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가 진짜 제대로
21세기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도 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이 생각이 같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거 이야기도 좀 했는데 그것만 닮았다고 그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생각하는 이 판을 바꾸는 문제가 결코 정당을 변화핵신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정치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당이 하는 거거든요. 민주정치가 대의정치고 대의정치의 기본이 정당 정치란 말이에요. 또 정치에서 집단지성은 당이거든요. 당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안철수 교수가 판을 바꾸는 근본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하려고 해도 정당 혁신을 하겠다는 김두관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한데 그 정권 교체를 함께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득담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지적할 거는 또 지적하고 득담할 거는 하고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마냥 칭찬만 할 수는 없겠죠. 안철수 교수하고 단일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신지요? 오히려 뭐 제가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당내에 사실은 지금 안철수 교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참 우리 당이 정말 위기이고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저는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혁신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단일화 이런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꼭 물으면 함께 정권 교체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25일 제주 경선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경선 내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들이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해서 본선 경쟁력을 키우면서 9월 16일, 9월 23일에 뽑히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심을 잡고 하고 안철수 교수와 뭐 연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당내 그 소위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키워내는 것이 그래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번 그 12월 대선에서 민주당만으로 집권하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야권의 연대를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안철수 교수도 포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도 한 축으로 지금까지 거론돼 왔습니다. 사실 이 통합진보당이 그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만 최근 다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과의 연대가 가능한지 또 연대가 하려면 어떠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2 지방선거 때 그 민주노동당과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기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기, 김재현 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자기 정리를 해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그러지 못했고요. 저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야권이 연대해야 된다는 큰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진보의 가치나 노동의 가치를 통합진보당이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열심히 하고 있는 노동계나 시민사회 또 농민단체 이런 단체들하고 실질적인 연대 그래서 저는 야권 연대라기보다는 민주개혁연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민주개혁연대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진보당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좀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25일이면 제주 경선입니다. 이른바 제주 경선에서 이겨야 대권을 잡는다는 건 아시죠? 그럼요. 이제 이 제주 경선을 위해서 뭐 우리 김두관 후보, 캠프 진영, 문재인, 손학규, 뭐 정세균 뭐 5분의 예비 후보들은 진짜 죽자 살자 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지역 언론의 대충의 분석을 보면은 김두관 후보, 문재인 후보,
손학규 후보의 3강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제가 좀 잘 주어서 아마 제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쭉 2번으로 12월 19일까지 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그 대선 경선 후보로서는 세 번째 우리 김두관 후보를 모시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재인 후보, 손학규 후보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이번만큼은 본인이 반드시 제주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 열쇠를 몰아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겠다 하는데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도 뭐 결코 1등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뭐 김재위원 제주에 이제 세 분 국회의원님들 계신데요. 김우남 도당위원장님은 손학규 후보님하고 또 인연도 있고 이렇게 도우고 계시고, 김재위원 의원님은 저의 뭐 이렇게 특보단장도 하시고 또 미디어 홍보위원장도 맡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이제 강창일 의원님은 뭐 여러 군데 러브콜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쪽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제 제주에서 1등 안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뭐 김재위원 의원하고 강창일 의원하고 혼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고리를 걸어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저쪽에 질문하면 또 뭐 질문이라기보다 이건 또 하나의 소망이고 바람인데요. 김두관 후보님,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곳까지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던 42.58%가 최하층으로 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각박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교육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꿈꾸는 이제 희망인 것 같고요. 그 희망의 다리를 김두관 후보께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본인 스스로가 서민이라고 그러고 그 삶 자체가 서민이었고 또 그 가족들이 스스로 여전히 진짜 서민으로 살아오는 그 모습.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흔들림 없이 진짜 우리가 앞으로 5년을 맡기더라도 진짜 후회 없는 흔들림 없는 진짜 서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시간 30분 정도 우리가 김두관 후보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두관 후보가 생각하는 진짜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마지막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런 나라이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제가 아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서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그 나눔과 상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참 더불어 즐겁게 잘 사는 나라를 늘 고민해 보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승리하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그런 국정을 하고 싶습니다. 1차 경선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께서 김두관과 함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떤 만나뵈었던 어떤 후보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희망 콘서트도 사실은 99%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잖아요. 근데 그 99%의 국권이 땅을 발을 딛고 선 후보가 아닐까 저는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정말 계속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김두관 후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